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방문간호사라고 있죠. 가난한 서민들에게 구청이 직접 간호사를 고용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간호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급여 많지 않습니다. 한 140, 50만 원 정도 받죠. 울산에는 두 종류의 방문 간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구청장인 중구와 남구,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구청장인 북구와 동구, 아주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중구와 남구에서는 잘렸습니다. 무기계약직은커녕 2010년부터 울산 중구,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이죠. 중구의 방문 간호사라 일해온 전화무게 씨, 지난달 말 실업자가 됐다고 합니다. 23개월 계약직에서 12개월 계약직으로 축소되더니 그나마 계약조차 종료된 것이죠. 동료 6명도 한꺼번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중구는 대신 간호사 4명을 11개월짜리로 새로 채용 중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계약 기간을 줄이면은 결국은 말도 잘 듣고 더 열악한 조건에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줄이는 거예요. 계약 기간을. 방문 간호사. 근데 북구와 동구에 통합진보당 구청장이 있는 곳에서는 무기계약직, 즉 그만둘 때까지 계속 계약을 연장하는 그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울산이라고 하는 별로 크지 않은 도시에서도, 서울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얘기지 도시로서는 큰 편이죠. 구청장을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난한 서민들,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새누리당 출신의 구청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 통합진보당, 요건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마치 내란 음모 빨갱이 집산지처럼 요건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울산에서 통합진보당 출신의 구청장들은 꿋꿋이 제 할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댓글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댓글 사령관도 있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지난 대선 개입은 그 정도가 국정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국정원은 그나마 민간 검찰, 최동원 검찰이 파헤쳤기 때문에 그 빙산의 일각이라도 드러났습니다마는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은 거의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일면 톡 기사가 바로 연재욱 사이버 전 사령관의 대선 개입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신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이나 혹은 사설 쓴 신문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온라인의 IM피터, 블로그 IM피터가 댓글로 별을 달고 개국 공신된 연재욱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대선 개입을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이모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공소장에는 연재욱 비서관이 정치 댓글을 보고받고 심리전단의 대응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연재욱 사이버사 사령관이 심리전단장이 지시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글은 트위터는 2,876건, 인터넷 블로그 포스팅도 183회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저 연재욱 사령관이 일부 정치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대선 개입 지시는 연재욱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사이버사 대선 개입을 지시하고 주도했던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행보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재욱은 사이버 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댓글 공작을 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도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뭐 그저 보고는 받았지만 그냥 무시했다 이렇게만 발표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검찰 공소장에는 연재욱이가 시시콜콜하게 지시하고 결심하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연재욱은요. 이명박 정권 때 사이버 사령관을 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예. 연재욱은 왜 대선 직전 청와대를 갔을까요? 기록에 나옵니다.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당시 사이버 사령관이죠.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 사령관으로 재직하다가 11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을 합니다. 사이버사에서 나왔으니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재욱 행보는 더 수상해집니다. 연재욱은 사이버 사령관에서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한 뒤에 11월 14일, 11월 21일, 12월 2일, 12월 7일 등 대선 직전 4차례에 걸쳐 청와대 업무차 방문합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차량 운행 일지를 통해서 연재욱의 대선 직전 청와대 방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부르니까 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말 그대로 남북관계, 군비 통제 등 국방부의 정책을 기획하는 자리입니다. 요직이긴 하지만은 정권 말 청와대에서 이런 정책을 기획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갈 일이 없는 사람이 갔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정권 임기 말에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청와대 방문한 일 별로 없다고 합니다. 유독 연재욱만이 무려 11월 달과 12월 달 4차례에 걸쳐서 청와대를 방문한 겁니다. 연재욱이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옮긴 뒤 대선 직전 청와대를 자주 방문했다는 점은 사이버 사령부에서 떠났지만 끝까지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대선 개입, 대선에 개입한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IM피터의 해석입니다.
연재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군에서는 보기 드문 승진 케이스입니다. 그는 육사 38기로 NSC 근무 경력자 대부분이 진급하는 데 비해 별을 달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장군 진급이 실패한 연재욱은 2010년 갑자기 준장으로 진급하며 초대 사이버사 사령관에 임명됩니다. 당시 준장으로 진급할 당시 연재욱 대령은 임기제 진급이었습니다. 임기제 진급은 2년 후 퇴직을 조건으로 진급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네, 임기제 진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사적체에 쌓여 있는 국방부의 인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급을 시켜주되 대신 2년 후엔 퇴직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령으로 적체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준장으로 별 달아주면서 2년 후에 퇴직하는 것을 전자적으로 하는 그런 게 바로 임기제 진급이죠. 2012년 사이버 사령부에서 정원이 갑자기 200명으로 정원이 됩니다. 숫자가 2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당시 국정원은 200명으로 늘어난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교육을 맡았습니다. 이 시기에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그리고 대선 개입 관련 것들이 폭주합니다. 임기제 진급으로 준장을 달았던 연재욱은 사이버사 사령관을 퇴임한 이후 다시 임기제 진급으로 소장됩니다. 국방부 핵심 보직 중의 하나인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합니다. 박근혜 정권과 고리가 없었던 연재욱 소장, 생각지도 않게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자 연재욱 소장은 다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군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임명이 됩니다. 연재욱은 참여정부 시절 행정관이었다는 이유로 진급에 실패했습니다. 임기제 진급으로 별을 달았던 연재욱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권력의 핵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단장도 한 번 해보지 않았던 그는 오로지 군 조직이었던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정치 댓글을 달고 대선에 개입한 공로로 박근혜 라인도 아니면서 개국공신이 된 인물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IMPT의 분석입니다.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은 국정원 대선 개입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 담당 요원은 70여 명이었지만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은 200여 명이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총 28만 6천 건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 중에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글은 물론이고 정치 관련 글도 1만 5천 건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범죄 행각을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서버, IP 모두 삭제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수사하려고 해도 증거가 인멸됐기 때문에 원래 밝혀야 할 범죄 증거를 반의 반도 추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이모 전 단장이 혼자서 저런 엄청난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누구라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시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삭제된 자료는 무엇인지 하루속히 찾아내야 합니다. 바보나 많았죠. 박근혜 대통령을 흔히 댓글 대통령, 댓글 대자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은 댓글 사령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두 사람의 특성은 댓글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라는 특혜를 얻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표를 달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군인, 당선을 위해 선거를 불법과 부정으로 만든 정치인, 댓글로 대통령이 된 사람과 댓글로 장군이 된 두 사람 아직도 청와대에 있다라고 IMPT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 그야말로 영하 15도 체감 온도 15도 20도의 추위에도 촛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또다시 촛불은 들불처럼 일어날 겁니다. 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사과나 혹은 대책도 없이 그 자리에 꿋꿋이 버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조합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 방법은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의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고 이후에 나오는 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해 드립니다. 예, 영화 배노인이 1천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바타도 1천만 돌파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언론들 엄청나게 떠들어댔습니다. 물론 아바타 재미있는 영화고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이긴 하죠. 게다가 3D 영화였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2번 봤습니다만은 영화 배노인은 거기에 비해 물론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에 몇 번 다뤄주긴 했습니다만은 많은 독자를 갖고 있는 조중동 이른바 보수신문에서는 전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전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바타보다도 훨씬 빠르게 1,000만을 돌파하고 심지어는 아바타의 기록인 1,300만까지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무고한 대학생을 빨갱이로 만들기 위해서 경찰이 야수적인 고문하지는 않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재판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유신 때의 일이죠. 네, 선량한 학생을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밀실에서 고문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30년 전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무법천지가 그 영화 속의 송우석 변호사의 절규를 통해 2014년 1월 지금의 현실과 오버랩이 되면서 1천만의 공감을 불러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하고 이것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의 비열한 정치 공작에 의해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경찰이 언론사의 난입에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이런 불의와 몰상식이 그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1천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많은 영화 관람에 영향을 주는 방송사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0만을 달성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제 경향신문 입사 동기이기도 한 암투병을 하다가 최근 일선에 복귀한 경향신문 손동호 논설위원이 쓴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겨레 편집인인 권태선 여사의 칼럼 역사전쟁 시즌2와 변호인 소개해드립니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전쟁 시즌1은 교학사 교과서의 완패로 끝났다. 이런 결과를 낳은 1차적 책임은 함량 미달인 교과서 자체와 그런 함량 미달을 무책임하게 눈감아준 교육부에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끝까지 오류가 쏟아지고 친일과 독재 등 역사에 대한 오도된 관점의 기술로 일관한 교과서를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엉터리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퇴출당한 것은 우리 사회에 상식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우리 사회의 상식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배반당하는 일도 못지않게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런 거죠. 엉터리 교과서를 밀어붙였던 정부 여당 그리고 수구 언론들 이런 수구 우파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폭적으로 밀었던 교과서가 철저하게 외면받아되면 먼저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민의 상식을 좌파의 결집 탓으로 매도할 뿐 자체의 문제점은 아예 외면했습니다. 우파와 국민 상식 사이의 글은 이렇게 아득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미국의 언론인인 크리스 무니가 쓴 똑똑한 바보들, 원제는 공화당의 대가리, 뇌라는 뜻입니다. 똑똑한 바보들에서 그 해답의 일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과 정치의 관계를 탐구해온 무니는 심리학 등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수주의자들, 그 가운데서도 근위주의자들은 새로운 정부에 덜 개방적이고 자신의 신념에 방어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한 추론에 있어서 정확성한 신경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신념에 모순되는 증거나 논박을 보면요, 오히려 더 집요하게 자신의 틀린 관점을 고수하려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특히 신에 대한 문제에서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강변하는, 물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인 것이죠.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모순되는 증거나 논박을 보면 오히려 더 집요하게 자신들의 틀린 관점을 고사려 들죠. 박근혜 정부 이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에 그의 주장을 대입하면 꽤 그럴듯하다. 박 대통령이 기존 역사 교육에 비판의 포문을 연 지난해 7월 발언을 보자 그는 우리 학생들의 69%가 6.25 북침서를 믿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이를 왜곡된 역사 교육 탓이라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북침이 북한의 침략인지 북한에 대한 침략인지 알 수 없게 만든 조사 문항 탓이었다. 6.25가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됐음을 부인하는 교과서는 단 하나도 없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에서 남한의 북침설에 동의하는 학생은 0%대에 머무는 게 정확한 사실이다.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기존 교과서 편향의 예로 불법 방북 처벌을 탄압이라고 썼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검정 통과된 교과서 가운데 이렇게 쓴 교과서는 하나도 없다. 도대체 우리 수첩공주 댓글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주입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박근혜야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아마 먹물 좀 먹었다는 수구 우파의 대표 논객 조선일보 김대중 씨의 논법은 더 괴이합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정도라고 강변하는 그 김대중 씨. 전체 학교가 8종 가운데 7종의 교과서를 나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의 세계는 독점만 있다. 2352대 빵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음직한 만장일치 본보기라고 강변합니다. 아니, 총 금인정 교과서, 국사 교과서 8개예요. 그중에 하나가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빵이었지만은 나머지 2352개 학교는요, 그 7개를 골고루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안 해줬다고 2352대 빵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바로 이른바 먹물 깨나 들었다는 수구 우파의 대표 논객 김대중 씨의 괴이한 논리입니다. 정권을 장악하고 언론 지행의 9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대한 우파의 지배가 강고한데도 우파가 좌파의 역부족이라고 강변합니다. 바로 그 김대중 씨가 말입니다. 둘 다 진영적인 사실 왜곡이 있죠. 이렇듯 자칭 우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릇된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틀린 사실이건 사실 왜곡이건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김 씨는 칼럼 말미에 세계는 다 아는데 우리만 몰랐던 항목에 올바른 역사 의식의 정립과 역사 교육에 무관심한 것을 추가해야겠다고 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그들이 말하는 올바른 역사 의식 정립은 역사의 교훈을 저지하려는 위험한 기도라고 경고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는 다 아는데 그들만 몰랐던 항목에 추가해야 할 내용 아닐까. 그러나 우파들은 이런 상식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국정 전환까지 들먹이며 교과서에 대한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는 역사전쟁 시즌2에 나설 태세다. 문제는 이들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사실 검증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희는 역사적 사실의 바탕에 진보적 가치관을 강조해주는 강력한 과거의 서사, 에픽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국민의 투쟁을 거려 1천만 관객을 모은 변호인처럼 픽션이 가미된 영화와 달리 역사에서도 우리가 진정 자랑할 만한 사실에 바탕한 우리의 경험을 매력적인 서사로 들려주자라고 군대선 한겨신문 편집인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영화는 사실을 바탕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허구입니다. 물론 완전한 허구는 아니죠. 사실의 일부 바탕한 그 영화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듯 정말로 사실을 발굴해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동감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군 동향면의 푸른 생명님 저번까지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런느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리고요. 인천 부평구 부평사동의 화대마이 내가 누구냐 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두부탄둠 영어로 써가지고 읽기가 조금 쉽지는 않네요. 두부탄둠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히어로 장군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서번터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리고요. 출장까지 세구자 납입해 주셨네요. 더 감사드립니다. 역시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11명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의 조합원 가입 신청을 딱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작년 10월 미디어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 광고를 듣고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이고요.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디어협동조합에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납입금은 다른 데 안 쓰고 50% 이상은 적립을 한답니다. 그래서 상조회사가 망해가지고 회원들이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맡고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향신문의 칼럼,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엄교 선생의 칼럼 제대로 늙고 싶다. 진짜 오늘 내 이 칼럼 읽으면서 동감 많이 했어요. 제대로 늙어야 합니다. 저도 내일 모레면 이제 환갑을 바라봅니다만은 제대로 늙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보시죠. 지난 10일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는 아수라장이었다고 한다. 토론회를 시작하자마자 국민의례를 약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보수 측 참가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문제를 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게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교육을 위한다는 말로 가장 반교육적인 말과 행동을 주저없이 저지른 것이다. 내가 교육을 공부하면서 깨우친 것이 하나 있다면 한국에서 가장 속지 말아야 하는 말이 바로 교육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교육이라는 말은 가장 반교육적으로 사용된다. 교육을 운운하는 사람들의 교육적 무능함을 가리거나 반교육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알리바이로 사용되는 말이 교육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보기에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이듦에 대한 생각 없음에 그 원인이 있는 듯하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겁을 먹고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이 많을 테니까 그만큼 인생에 대해 후대가 갱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대가 필히 자신들이 부딪히며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과 지혜를 후대에게 물려줘야만 합니다. 그것은 자연이나 외부의 위협을 슬기롭게 이기는 지혜일 수도 있고 삶에 대한 어떤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에게는 다른 압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을 꼬시는 바로 지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젊은이는 늙은이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을 다 잔소리꾼이라고 여기고 자신들의 삶을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에서 터득한 지혜를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구슬려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상인 나라 사회에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자란 이처럼 자신의 경험을 남이 들을 수 있는 때를 봐가며 포착하고 기회가 닿았을 때 살살 잘 구슬릴 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그것은 내 말을 들어라는 명령이 아니라 듣고 싶게 하는 기술, 즉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할배 깡패가 되는 거예요. 때를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내키는 대로 마구 행동해도 되는 자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후대가 솔깃해서 들을 만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들으라고 명령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른에게 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무지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회인 것만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영국 선생님이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 너희들이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까딱하면 모두 적골되니 봐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나이 들어가는 거 정말 겁납니다. 늙고 싶어서가 아니라 늙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늙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소리를 꽥 지르는 어른들은 많아도 나이 드는 법을 제대로 보여주는 따라하고 싶은 어르신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겨레 인터뷰했던 최영국 선생님 잘 봐두고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봐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서고 있는 386들도 40대 중반이 되고 있는 이 글을 쓴 필자, 엄교, 덕성여대 강사도 저 모양으로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탄을 합니다. 폭력을 질서라고 생각하면서 폭력을 일련이라고 생각하면서 폭력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저 할배 깡패들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고 떠든 그 노인네들 보면서 쓴 제대로 늙고 싶다는 이런 한탄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예, 뭐 조합원 가입을 많이 해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예, 한 분 더 하셨습니다. 경기 광주시 동패동 청포도 캔디 3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구자 출자까지 완료해 주셨네요.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예, 어제 1월 20일이 용산 참사 5주기입니다. 어제 좀 뭔가 관련 칼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가 어제는 참았는데요. 어제 온라인판 한겨레신문 곽병찬 대기자의 박근혜에게 보내는 편지에 용산 참사를 다뤘기 때문에 하루 지났습니다만 소개해 드립니다. 오 신이 지어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제목 죽이네요.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여성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이 되고 국민 모두가 하나 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만 덧없이 흘러갔을 뿐 세상은 바뀐 게 없습니다. 정부가 가난한 국민을 폭도로 몰아 태워 죽인 용산 참사, 권력의 횡포와 겁박을 상징하는 용산 방화 살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세상은 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이들을 집어삼킨 그 죽음의 불길은 밀양에서 코레일에서 전교조와 전공로 등 일하는 현장에서 더 거칠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명박과 박근혜는 다르다고 사기치고 권력을 다시 쟁취했습니다마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댓글대짜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 본질이 바뀌진 않았죠. 용산의 참사는 그 모습을 바꿔서 코레일로 밀양으로 전교조와 청국노에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아침 7시 20분 저도 기억합니다. 출근길이었죠. 권력이 용산에 있는 남일당 막루를 불태우면서 죽인 것은 가난한 우리 이웃의 생명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도 함께 불태웠습니다. 권력은 권력자의 것일 뿐 주권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라고 그날 이명박 정권은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흔하게 떠돌아다니는 뉴스 채널 YTN의 미공개 동영상 이것을 증명합니다. 크레인에 실린 컨테이너 박스의 경찰 특공대가 막루 양쪽을 잡아당기자 막루의 틈이 벌어지고 불기둥이 막루 아래에서 솟구칩니다. 불은 삽시간에 막루 전체로 퍼지면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저기 사람이.
흐느낌 같기도 하고 오열 같기도 한 애원 같기도 하고 절규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그 기이한 소리, 그건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 거리에서 들려오던 가냘픈 여인의 방송음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 흐느낌이 사라질 때쯤 계엄군은 시민군을 사살하고 도청을 접수합니다. 그렇다고 서늘한 대기를 떠돌던 그 소리까지 진압한 건 아닙니다. 우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의 작은 평화, 작은 정의의 꿈을, 그리고 소박하게 살고 싶었던 염원을.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남일당 주변에서 들리던 그 소리와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폭도가 아닙니다. 도시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예, 남일당 사람들이 원한 것은 오로지 대화였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소리라도 치면 입을 틀어막으니 최후의 수단으로 택한 것이 막루였습니다. 옥상에서 음동설한의 바람이나 피하자고 얼기설기 얽어놓은 것이 바로 막루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들에게 들릴 때까지 소리치고 또 소리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새벽 3시 함석지고 열려들고 먹거리 들고 올라가 3시간 만에 얼렁뚝딱 개탁지 같은 공간을 세운 게 6시였으니 불과 25시간 만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대화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불에 그을린 죽음으로 화염의 기도가 다 타버린 죽음으로 혹은 불구의 몸으로 그들은 끌려 나오고 실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내쫓은 그 자리가 지금 주차장입니다. 아들, 딸 대학 보내고 손주들 학비 용돈 챙기던 수십 가족이 삶을 일구고 보람을 찾던 그 자리, 거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꿈꾸던 그 자리, 꿈도 없고 사랑도 삶도 없는 주차장 빈터가 되어 있습니다. 10분에 1,000원 혹은 2,000원이 가난한 이웃들의 가족과 생명, 그들이 꾸는 꿈, 그들이 키워가는 희망보다 더 중요했던 건가요? 왜 쫓아냈죠? 왜 주겠습니까? 어떤 폭군이 들었어도 그 서러운 말들을 지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 흐느낌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그 몸부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주검, 영혼이 죽어버린 살덩어리일 뿐입니다. 악령의 지시에 그저 따르는 좀비. 네, 더 이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신이시여,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간디 앞에서는 정의와 평화를 기도하고 부당하게 죽어간 당신의 국민을 외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기 사람이 있다는 국민의 절규 왜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까? 랍니다. 라디오 평 마칩니다. 국민 TV